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이 뭐냐? 질량이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알겠죠? 뭐가 질량이 보존되는 볼게요. 책에 어떤 예가 나와 있냐면은 물 10g에다가 설탕 2g을 섞어서 설탕물을 만들었어요. 그 설탕물은 몇 g일까요? 가 문제입니다. 10g하고 2g 더했으니까 12g이 되는 거죠.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쌤 몸무게가 100kg인데 밥을 먹었어. 밥을 10kg같이 먹었어요. 쌤 몸무게는 얼마로 변할까요? 110kg으로 바뀌겠죠? 이런 게 질량 보존 법칙이야. 질량이라는 것은 물질의 양입니다. 물질의 양. 이 물질의 양과 이 물질의 양이 더해졌으니까 전체 물질의 양은 이만큼이 됐겠죠?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쌤이 첫 번째로 예를 든 이 녀석은 어떤 변화냐면은 저번에 배웠던 물리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 각각의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죠. 물의 성질, 설탕의 성질 다 그대로 살아있으면 물리적인 변화야. 물리적 변화에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화학적 변화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화학적 변화. 화학적 변화는 책에 나와 있는 얘가 어떤 화학적 변화가 나와 있냐면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있어.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킵니다. 몇 g이냐면 과산화수소 17g을 분해를 시킨대요. 자, 그때 물이 나오고 산소가 나옵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물이 9g의 물이 나왔다면 산소는 몇 g이 나올까요? 이게 문제예요. 물질이 분해돼도 질량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해서 17g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산소는 8g의 산소가 나옵니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한 화학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구나 라고 보면 돼요. 왜 이거 화학 변화죠? 과산화수소라는 성질과 물과 산소는 완전 다른 성질로 바뀐 거니까 성질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적 변화이든 화학적 변화이든 모두 성립한다. 모두 성립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적 변화이든 화학적 변화이든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모두 성립해요. 자,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어디 보자. 왜 그러면 이런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잠깐 보여줄게요. 화학 변화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수소를 준비하고요. 산소를 준비합니다. 수소와 산소를 준비시킨 다음에 이것들을 어떤 동그란 어떤 구 모양의 어떤 통에다 집어넣고 전기를 빠지직 가하면은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져. 새롭게 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물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화학식으로 쓰면 수소는 H2라고 쓰고요. 산소는 O2라고 씁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는 H2라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산소 역시 O2라는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둘이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진다. 물은 화학식으로 H2O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개수를 맞춰볼게요. 왼쪽을 반응물이라 하죠. 반응물에서 수소 원자의 개수. 수소 원자가 2개가 있고요. 산소 원자도 2개 있죠. 산소 원자도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둘이 만나가지고 물 분자를 해보겠는데, 물 분자는 H2O니까 산소 하나에다가 수소가 이렇게 2개가 붙어있는 모습이 물 분자예요. 이때 뭐가 이상해야 돼? 반응물에 있는 모든 원자가 다 생성물로 가야 되는데 산소 하나가 없어졌죠.
산소 하나가 지금 사라졌잖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산소도 활용이 되어야 돼. 산소도 활용이 되려면 산소가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으려면은 얘도 물 분자가 만들어져야 하니까 똑같은 물 분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소 분자가 한 분자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두 분자의 수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몇 분자의 두 분자의 물 분자가 만들어집니다라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완성은 이렇게 시켜주는 거야. 자, 이때 여기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임의로 물질의 질량을 한번 써볼게요. 수소 요거 조그만 동그란 수소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은 1,1,1,1입니다. 수소 전체 두 분자의 질량은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죠? 임의로 그램 붙여볼게요. 4g이라고 한다면 산소 원자는 좀 더 크죠? 산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얼마냐면은 16g이에요. 16g. 산소 원자 하나가 16g이야. 이게 하나가 1g이라면 16g이야. 그럼 이게 한 분자니까 몇 g이 되는 거야? 32g이 되겠지. 4g하고 32g 만나서 물 분자가 형성될 테니까 물 분자는 보나 마나 둘 더해봐. 얼마야? 36g이 나와야 하는 거지. 확인해볼까? 이 하나가 16g이고 이 하나가 1,1,1,1이니까 18 더하기 18이니까 얼마? 36 딱 나오네요.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반응물에 있는 모든 원자가 생성물로 모두 같죠? 그러므로 질량이 변할 이유가 없는 거야. 반응물에 있는 모든 원자가 재조합되어서 생성물로 간 거기 때문에 왼쪽 반응물과 오른쪽 생성물의 질량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그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입니다. 자, 거기 밑줄 좀 그어볼게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응 전후에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으므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가 새로 생겨나거나 원자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는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질량도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물리 변화에도 성립하고 화학 변화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 그래서 말 그대로 법칙이야. 법칙은 과학에서 법칙은 아무데나 법칙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다 그랬죠. 법칙이란 말은 언제만 붙인다? 하나도 예외가 없을 때. 그 어디에도 예외가 없을 때, 모두 들어맞을 때 법칙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알죠? 그것도 이론이야. 법칙이 아니야. 상대성 이론도 어디에는 예외가 나타난다? 우리 일상생활에는 예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엔 적용이 안 되고 우주 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도 법칙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고 이론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과학을 배울 때 어떤 법칙을 배운다.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법칙이라는 건 대단한 걸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외가 없이 모두 들어맞는 어떤 자연계의 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질량보존 법칙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이 질량보존 법칙은 물리변화, 화학변화 모두 성립하고 왜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가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성립이 되는구나 라는 거야. 앞으로 배우게 될 세 가지 반응을 배울 건데 세 가지 있죠. 앙금 생성 반응, 연소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저 세 가지 반응 모두 뭐하다?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할까 안 할까? 하겠죠. 예외가 없으니까 모든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걸 지금부터 눈으로 확인만 잘 해주면 됩니다. 확인해주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화학식처럼 저 모든 반응 하나를 화학식으로 소개할 때 그것들이 조금 눈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게 앞으로 우리가 화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불이 났어요. 어떤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갇혔어요. 못 나오고 있어요. 119 신고를 했겠죠? 아직 119가 도착하지 않았어.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한 사람이 자기 몸에다 물을 막 뿌립니다. 막 뿌려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요. 통나무 같은 거 무너지고 한데 다 이렇게 막으면서 아예 뛰어들어서 거기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 가스, 그 질식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질식돼서 타 죽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커다란 금고가 하나 있어요. 그 커다란 금고에다가 사람들을 하나하나 날라가지고 금고 안에다가 숨긴 거예요. 금고는 철로 돼 있어서 불길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금고 안에다가 한 6, 7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눕혀놓고 자기도 그 안에 숨고서 금고문을 닫았어요. 다행히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금고는 밀폐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곧 뭐가 부족해지냐면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더 힘들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막 주변을 막 둘러보는 거야. 둘러보다가 왜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금고 안에 과산화수소가 있었다고. 과산화수소. 금고 안에 과산화수소가 있어. 과산화수소가 뭐에 쓰는 녀석이냐면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치료하는 소독약이 과산화수소입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발견해서 과산화수소를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커다란 통에다 컬컬컬컬 부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손목을 그어가지고 피를 뚝뚝뚝 떨어뜨립니다. 자살하려고 그은 게 아니라 피를 떨어뜨립니다.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려면 바로 그런 효소가 필요해요. 우리 피 속에 그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인데 그 효소가 뚝뚝뚝뚝 피 속에 효소가 들어가면서 과산화수소가 슉 하면서 뭔가 기체가 부글부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체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산소예요. 그 산소가 부글부글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막 숨을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소방관이 도착해서 구조가 다 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런 기지를 발휘한 용감한 시민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난 아니고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그때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이용했던 게 바로 요 화학식이야. 요 화학식을 이용한 거고 그때 효소라고 하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를 자기 피 속에 들어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산소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좀 기억하면 되고요. 자, 좀 어려우면 이렇게 좀 하면 돼요. H2O가 물이잖아. 이걸 왜 물이라 부르냐면은 CO2는 뭐라고 불러요? 이산화탄소라고 부르잖아. 원래 읽을 때 화학식 읽을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얘도 같은 방법으로 읽는다면 산소 수소니까 산화수소라고 읽어야 돼. 산화수소. 예, 산화수소입니다. 산화수소를 관용적으로 우리 영어에도 관용적 표현 있죠. 산화수소를 관용적으로 사람들이 임의로 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산소가 하나 더 많아. 과하게 많아. 그때 앞에 과하게 많기 때문에 과자를 붙여서 H2O2를 과산화수소라고 불러쓰는 겁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화학식으로 좀 옮겨보면 H2O2가 과산화수소고요. 이게 분해가 되면서 뭐가 된다? 물이 나오고 산소가 나오는데 산소는 O2 형태가 나오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산소는 O가 아니라 O2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반응식을 써줍니다. 문제가 또 뭡니까? 산소의 개수가 맞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산소를 여기다가 두 분자의 물이 만들어지면서 수소 4개니까 이렇게 쓰면은 산소가 전체 4개 딱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자의 과산화수소가 두 분자의 물을 만들고 한 분자의 산소를 만들면 딱 왼쪽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의 개수가 완벽하게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반응식에서 뭐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화학을 앞으로 접할 때 항상 이렇게 화학식을 쓰고 화학식 반응식을 완성시키고 하는 게 지난 시간부터 연습했던 것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텐데
이 화학식하고 좀 친해져야 화학을 앞으로 또 잘 하게 될 겁니다. 자꾸 써보고 그래요. 산소는 O2였어. 수소는 H2였어. 오늘 처음 배운 과산화수는 H2O2였어.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기 앙금 생성 반응부터 쭉 세 가지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앙금 생성 반응에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무조건 성립한다 그랬죠. 자, 앙금 생성 반응 예를 들어서 하나를 소개하고 있네요. 한글로 먼저 쓸게요. 질산 염화나트륨에다가 당연히 수용액입니다. 수용액이라는 것은 물에 녹여있는 상태야.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 질산은이라는 수용액을 섞어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뭐냐면 소금물이에요. 소금을 딱 녹여놔가지고 투명하게 만든 소금물이고요. 질산은도 투명한 어떤 수용액입니다. 투명한 수용액과 투명한 수용액을 딱 섞었더니 너 왜 왔어? 안 오는 줄? 어서 오세요. 왼손에 박한을 데리고 왔네. 네, 같이 왔네. 오늘 10강이에요. 10강. 교재 있죠? 자, 둘 다 투명합니다. 자, 색깔만 따진다면 얘도 투명하고요. 오늘 안 온 줄 알았지? 아, 그랬구나. 자, 투명한 두 녀석을 섞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게 봐봐. 염화나트륨, 금속입니다. 은이 금속이야. 그래서 염화라는 물질과 나트륨이 섞여 있는 거고, 질산이라는 물질과 은이 섞여 있는 건데, 이때 자리를 바꿉니다. 어떻게 자리를 바꾸냐면은, 이 비금속이 이 금속하고 결합해 있었는데, 얘를 꺼져! 해가지고, 나트륨을 버리고, 이쪽 금속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얘는 누구랑 결합한다? 은이라는 녀석과 결합을 하게 되고요. 버려진 나트륨은 이 질산이라는 물질과 얘랑 결합을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결합을 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질까요? 써볼까요? 염화은이죠? 염화은이 맞네요. 염화은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겠네요. 질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염화은이라는 물질이 바로 화살표 아래, 이게 바로 앙금이에요. 어떤 색 앙금? 바로 흰색입니다. 흰색의 앙금이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서 투명한 두 수용액을 딱 섞는 순간 하얀색 앙금이 생겨나면서 밑으로 쭉 가라앉습니다. 저걸 앙금이라고 해요. 이 질산나트륨은 마찬가지로 수용액 상태로 그 위에 떠다니게 되고요. 밑에 앙금이 가라앉고 얘는 위에 그대로 떠있는 것이 되게 돼요. 자, 이런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건데, 자, 화학식으로 옮겨볼게요. 염화나트륨이니까 나트륨이 NA입니다. 나트륨. 염화는 CL이에요. NaCl. 수용액은 따로 표현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질산은 은이 Ag입니다. Ag고 질산이 NO3여서 질산은이라고 읽어주는 거에는 염화나트륨이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자, 둘을 섞었더니 뭐가 나온다? 염화은이 나오죠. 염화은. 요 은이 Ag니까 AgCl이라는 염화은이 가라앉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 NO3 질산나트륨이 만들어지는 거야. 봐봐. 자, 반응 전에 나트륨 하나 있죠. 반응 후에도 나트륨 하나 보이나요? 반응 전에 염소 하나 있죠. 반응 후에도 염소가 하나 있죠. 반응 전에 은도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은도 하나 있죠. 반응 전에 질산 하나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전부 다 1이 개수는 다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반응 전에 전체 원자의 개수, 나트륨 하나, 염소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반응 후에도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딱 맞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뭐가 변함이 없다? 원자의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수가 그대로 뭐하다? 유지되고 있죠. 원자의 종류도 그대로, 원자의 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만 바뀌고 있다? 원자의 배열 상태. 원자의 배열 상태만 바뀌고 있는 거야. 원자의 배열 상태가 바뀐다고 해서 질량이 바뀌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나 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중간에 첨가된 원자가 있거나 빠져나간 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할 수밖에 없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왼쪽에 2번에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 그래서 저 염화음만 앙금이 아니라 탄산칼슘, 황산바륨, 아이오딘화 납 등등 여러 가지 앙금들을 이제 차차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배웠었나?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걸 소개해 준 거예요. 자, 2번 그렇구나. 여기도 당연히 예외 없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기체 발생 반응.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할까? 일단은 네, 맞습니다가 맞는데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화학식은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이라는 물질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킬 거예요. 묽은 염산.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탄산이란 녀석이 써볼까? CaCO3야. 이게 탄산칼슘이고요. 묽은 염산은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인 걸 묽은 염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둘이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탄산의 CO3가 CO2 형태로 이산화탄소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서 기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CO3가 CO2로 날아갑니다. 자, 여기 O가 하나 남겠지. O. 여기 남는 O가 여기 있는 H랑 반응해서 물도 만들어요. H2O 물도 만듭니다. 나머지 요 Cl하고 칼슘은 이제 만나가지고 또 그 남은 물질들이 만나서 CaCl2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2니까 여기 두 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소도 그러면 칼슘 봐봐.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보니까 칼슘 하나. 여기도 칼슘 어디 있어? 하나 있죠. 반응 전에 C 하나. 여기도 C 여기 하나 있죠. 반응 전에 O 3개, 여기 O 2개랑 여기 O 하나 있죠. O 3개 딱 맞죠? 반응 전에 수소 2마리, 반응 후에도 수소 여기 2마리 딱 들어가 있죠. 반응 전에 염소 2마리죠. 염소 2마리, 여기도 염소 2마리 딱 맞죠.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가 변함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실험을 딱 하면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돼요. 써보면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는 염화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전체 질량이 100g이었어. 얘가 날아가 버리고 나서 이걸 재보니까 95g밖에 안 돼. 몇 g이 날아간 거야? 5g 날아간 거잖아. 그러면 질량이 보존되지 않은 거 아니야? 100g이 95g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닙니다. 날아간 이산화탄소가 5g이니까 얘랑 더하면 100g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도 날아간 기체의 질량까지 함께 더해준다면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실험을 어디서 하냐가 중요한 거야. 자, 이제 열린 공간과 열린 용기와 닫힌 용기를 바로 설명할게요. 열린 용기와 닫힌 용기. 닫힌 용기 먼저 할까? 열린 용기 먼저. 자,
이 실험, 요 실험이야. 요 실험을 이렇게 합니다. 비커에다가 탄산칼슘을 100g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무게를 재는 체중계 같은 질량을 재는 저울 위에다가 올려놔. 100g이 딱 나타나겠죠? 여기다가 묽은 염산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묽은 염산을 한 10g만 떨어뜨릴게요. 묽은 염산 10g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전체 110g 되겠죠? 전체 110g이 되는데 저울엔 처음에는 110g이 딱 나타날 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해? 뽀글뽀글 이산화탄소 기체가 날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저울에 눈금을 쟀더니 얼마가 나온다? 105g 밖에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럼 몇 g의 기체가 날아갔다는 거야? 5g의 기체가 날아갔다는 거죠. 내가 100g의 탄산칼슘과 10g의 묽은 염산을 섞었더니 110g이 아니라 105g이야. 마치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날아간 기체의 질량까지 더하면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는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 아, 날아간 기체의 질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야, 눈으로 딱 보이게 하면 안 돼? 아, 이게 딱 100g하고 10g 섞으면은 딱 110g 나오게 할 수 없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이 실험을 어디서 하면 돼? 닫혀있는 용기 안에서 하면 돼. 이러한 박스를 준비한 다음에 이 박스 안에서 실험을 하는 거야. 이렇게 비커에다가 100g의 탄산칼슘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10g의 묽은 염산을 집어넣고 가둬놓는 거야. 기체가 도망가지 못하게 닫아놓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질량을 재게 되면은 110g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체가 날아가지 못하게 갇혀있잖아. 기체가 발생하긴 하겠다. 기체가 똑같이 발생하긴 하는데 날아간 기체가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 갇혀 있으니까 110g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열려있는 용기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마치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고 있는 겁니다. 날아간 기체의 질량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그죠? 이걸 열린 용기, 닫힌 용기라고 해요. 정리하면 질량 보존 법칙은 열린 용기이든 닫힌 용기이든 성립한다 안 한다?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성립하는 건데 눈으로 딱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닫힌 용기를 만들어서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거지. 좀 이따 그림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반응입니다. 연소 반응. 뭐를 연소시켜볼까? 나무하고 강철솜을 연소시키고 있네요. 자, 연소 반응. 나무의 연소. 자, 일단은 나무를 태운다는 건, 나무를 연소시킨다는 건 나무하고 산소를 반응시켜서 나무가 탄소하고 여러 가지 물질이 막 섞여 있는 게 나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기물이라고 불러주는데 탄소가 섞여 있는 걸 유기물이라고 불러주고요. 그래서 나무하고 산소가 섞여 가면은 산소가 O2니까 섞으면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하고 섞여 있는 게 나무인데 여기에 산소가 결합되어서 타게 되면은 일단 C하고 O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그래서 나무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이유가 저것 때문입니다. 또 나무를 태울 때 H하고 O가 만나서 또 뭐가 발생되기도 한다? 물이 나갑니다. 이게 나무의 연소예요. 하지만 타지 않고 남은 것들이 또 재 형태로, 재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무 속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은 나무 속에 들어있는,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였던 금속성 물질들,
철이라던가 마그네슘이라던가 이런 금속성, 칼륨이라던가 그런 금속성 물질들이 타지 않고 남아있게 되고 나무 속에 타지 않고 남은 것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재가 남는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쟤는 다시 말하면 금속성 물질, 나무 속에 있던 금속성 물질들이 이제 재 형태로 남게 되는 거고요.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날아가 버리고 수소랑 산소는 물의 형태로 날아가 버린다 생각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의 질량이 마찬가지 100g이었다고 치고요. 투입된 산소의 질량이 10g이었다고 친다면 110g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도 날아가고요. 얘도 수증기 형태로 날아갑니다. 남은 건 재만 남게 돼. 재가 20g만 딱 남았어. 그치? 날아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질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겠네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110g이 나와야 되니까 이 둘을 더한 값이 전체 90g이 나와야 하겠죠? 전체 110이 되려면. 똑같아.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하면 마치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산화탄소와 물이 90g 생성돼서 날아간 것을 고려한다면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무의 연소도 역시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한다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닫힌 용기에서 확인하면 할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자, 열린 용기, 닫힌 용기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좀 이거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예야. 강철소매 연소. 강철소매 연소입니다. 강철솜이 뭐냐면 약간 집에서 쓰는 철수세미 같은 거 있죠. 철수세미 같은 건데 더 얇게, 수세미를 더 얇게 이렇게 해놓은 게 강철솜이거든. 강철로 만들어진 솜이야. 거기다가 불 붙이면 불 붙을까 안 붙을까? 붙어요. 불이 붙어. 아니 강철솜에 불이 붙어. 어떻게 되는 거지? 강철은 말 그대로 철이니까 Fe입니다. 철. 연소시킨다는 건 산소를 결합시킨다는 거거든요. 철과 산소가 결합이 되면 산화철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산화철이 만들어지는데 EFEO라고 하는 산화철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중요한 건 얘는 나무를 연소시켰을 때는 이런 기체들이 날아가면서 마치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잖아. 근데 이때 내가 준비한 강철솜 100g이야. 그리고 준비한 산소가 10g이야. 10g입니다. 산소가 막 달라붙으면서 몇 g 될까? 날아가는 기체가 없어요. 다 달라붙어. 달라붙은 거잖아. 달라붙은 거니까 얘는 110g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얘는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하든 열린 용기에 실험하든 이 산소의 양이 딱 10g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딱 110g의 산화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는 완전 반대로 얘를 만약에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한다면 계속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10g 또 10g 계속 산소가 추가적으로 막 공급이 된다면 110g이 아니라 120g, 130g 점점 질량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계속하면은 계속 얘를 태우면은 이 강철솜의 질량이 점점 증가하게 돼요. 근데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하면 이게 제한된 제한된 산소의 양만 딱 결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닫힌 용기일 때 딱 110g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오히려 열린 용기일 때 질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강철솜은 약간 그렇게 쟤랑 좀 다르게 기체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체가 달라붙어서 이런 산화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쟤랑은 좀 다른 경향을 보인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그림 준비할 동안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만 릴렉스 합시다. 힘들어? 졸려요.